안녕하세요. 감리교회 선교와 교회 사명,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감리교 본부 선교국의 태동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선교, 특별히 감리교회 선교와 교회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인생들을 내시고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희들이 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남산교회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감리교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자세를 돌이켜보는 귀한 기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었습니다. 아멘. PPT 자료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회본부에서 선교국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이현재 목사님이 이전에 총회에 계실 때 선교국 총무로 섬기셨습니다. 이현재 목사님 총무하실 때 저는 부장하면서 목사님 잘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배재중학교와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신에서 신학사, 목회학 석사를 하고 한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석사를 하고 미국 메스터스 신학교에서 디민을 미자립교회 문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현재 본부 선교국 총무를 하면서 학교법인 배재학당의 법인이사로, 감신대 겸임 교수로,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육군 군목을 역임했고 만락교회 부목사, 또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습니다. 총회본부에는 선교국에만 한 13년 3개월 근무했었고 7년 정도 서울남년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선교국에서 사역하게 된 지가 이제 1년 반쯤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리교회 선교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는 아펜젤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885년을 선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1884년에 일본 주재 선교사였던 맥클레이가 와서 선교의 문을 열었지요. 당시 고종 황제는 쇠해가는 국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국 강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그는 청나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수신사, 통신사, 보빙사절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미국에 왔었던 보빙사절단이 볼티모어의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되고 가오초 목사는 조선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당시 일본 주재 선교사였던 맥클레를 통해서 한국 선교, 당시 조선 선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가우초로부터 연락을 받은 맥클레이는 1884년 2월 24일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면서 결국 고종 황제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당시 계합하였던 김옥균을 통해서 미국의 친서를 전달하게 되고 1884년 7월 2일에 고종 황제는 김옥균을 통해서 교육과 의료에 대한 선교 윤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84년 7월 2일 날 선교 윤허, 이 서류는 7월 3일 날 김옥균을 통해서 맥클레이에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선 선교 공식적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해 가을에 열린 일본 연회에서 한국 전도회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1885년 2월에 미국에서 벤젤로 선교사가 일본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동경 옆에 요코하마에 머무르면서 아펜젤라가 조선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먼저 와 있었던 맥클레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맥클레이가 조선 선교회를 만들면서 책임자 맥클레이, 총무 아펜젤로, 그리고 서기에 스크랜턴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세 사람이 조선 선교회를 이루게 되고 결국 이들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진은 아펜젤라의 두 모습인데요. 저 사진과 이 두 번째 사진, 왼쪽 오른쪽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순직할 때, 그러니까 44세 순직을 하는데 참 44 치고는 좀 수고를 많이 한 느낌이 듭니다.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PPT 자료 좀 넘겨주실까요? 안 넘어가네요. 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조선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1885년 부활절에 아펜젤라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로부터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조선감리회 1885년부터 1930년까지 우리는 UMC에 속해 있다가 1930년에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45년 정도를 우리는 UMC에 속해 있다가 1930년에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UMC로부터 독립해서 지금의 KMC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루게 되죠. 당시 이름은 기독교 조선감리회였습니다. 1930년에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출범될 당시에 우리의 교세는 교회가 약 300교회, 301교회 교인 6만 2천 명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 부활절에 아펜젤라 들어오고 그리고 45년 만에 교인 수가 약 6만 2천 명 정도.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1980년이 되면 2300교회 약 65만 정도가 되고요. 2000년에 이르면 5200교회
140만.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2010년쯤에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교회 수는 최고 정점은 아니죠. 교회 수는 조금씩 늘어갑니다. 교인 수로 볼 때 2010년 우리 통계표에 158만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제일 정점이었고 그 2010년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게 돼서 2020년에 교회 수는 줄지 않습니다만은 교인 수가 2010년 159만에서 2020년 10년 뒤에 130만으로 지금은 114만 정도의 교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2010년 159만 정점으로부터 이제 교세가 감소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디클라인 되는 이 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총력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5회 총회 기간 동안에 200만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요. 또 100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또 대사회적인 선교에도 힘을 내서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 통계를 발표하기가 조금 겁이 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 선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사를 1902년에 제일 먼저 파송을 하게 됩니다. 1902년이 의미 있는 해인데요. 아까 아펜젤라 선교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들어와서 1902년 6월 11일 날 순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17년 20대에 와서 40대 초반에 한국에서 순직을 하지요. 그 좀 순직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드라마틱하다 그럴까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그 선교지 사람을 구하다가 순직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아펜젤라는 제물포에서 인천에서 목포를 가는 배를 타고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라가 탄 배가 군산 앞바다, 행정구역은 군산 앞바다고 엄밀히 말하면 서천에서 충남 서천에서 가까운데 행정구역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속한 그 어청도라는 작은 섬에서 이 물이 맑고 그런 그 어청도라는 그 섬에서 배가 파선하게 되고 그때 파선하는 배에서 아펜젤라는 1등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부탁받았던 여학생들을 구하러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날 아펜젤라가 순직하는 그 해 1902년 12월 22일에 우리는 첫 번째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홍승하 선교사였고요. 인천 내리교회가 하와이로 파송합니다. 당시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하러 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노동자들을 가는 거기에 내리교회가 홍승하 선교사를 함께 보내서 1902년 12월 22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출발한 그 배는 1904
3년이 되어서 하와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1903년을 한국 선교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이 점점 늘어나서 1300명을 넘어갔다가 이제는 1300명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1개국 나라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선교사들은 2020년까지 쭉 선교사 숫자가 늘어가다가 2020년을 넘어서면서 선교사 수도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는데 이게 전망이 이렇게 밝지를 않은 것이 신학대학마다 요즘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신학생들 중에서도 신학생들이 다 이렇게 목회를 하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감신대 학부에서 교양 과목을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교양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또 남산교회가 군선교와 관련해서는 또 초기에 큰 역사적인 공헌이 있었죠.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들 중에 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학생이라고 다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꼭 목회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 수가 모자라지 않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목회자들이 정년 은퇴보다 자원 은퇴자의 비중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제 필요와 공급 사이에서 지금은 공급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같아질 때가 있고 더 지나가면 필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때도 앞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전망되는 중요한 요인은 이 꺾어진 이 교인 수, 교회 수나 목회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데 교인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9만, 160만 정점을 찍었다가 2010년도인데요. 불과 10몇 년 만에 이게 160만에서 114만 요 어간으로 거의 한 45만 이상이 35만, 45만 그 정도 줄어드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도 이제 1,300명 넘어갔다가 지금 1,30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선교사의 수도 이 교회 목회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전처럼 많지가 않고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 안에 선교 훈련원이 9곳이 있습니다. 신학대학마다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 훈련원들이 있고 또 좀 지방에 있는 것도 있고 미주에도 한 곳에 훈련원이 있어서 이렇게 훈련들을 받는데 훈련원들마다 학생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여기 학생은 선교사 지원자들이죠. 근데 이 지원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선교사 수도 이제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또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또 높아졌습니다. 왜 그 중위 인구, 중위 연령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 몇 살일까? 좀 높죠. 베트남 이런 데 보면 중위 연령이 막 낮습니다. 그 중위 연령이 낮다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선교사의 숫자도 이제 1,300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는 또 최근
그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당하면서 추방이란 말이 너무 슬퍼서 요새 고상하게 표현하기를 비자발적 철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중국이 파송국가 1위였습니다. 통계표상으로는 이런데 실제는 지금 필리핀이 1등이 됐습니다. 호적은 중국에 두고 있지만 추방당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중국 선교사 대회를 베트남에서 하게 돼서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중국 선교사님들이 세 부류였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 여기 150가정 얘기를 했는데 3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추방당해서. 본토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이분들도 불안하기는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죠. 본토에 있는 분들 그리고 추방당해서 다른 나라로 가신 분들 이게 이제 중국 저쪽 서쪽에 있었던 분들은 이 조지아라든지 이 스탄자 붙은 나라들로 코카소스 3국 스탄 붙은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분들 중에는 태국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것은 제3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기는 것도 준비가 돼야 되고 후원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에 합력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국내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사역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교사님들은 아시아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이 두 나라가 100가정 이상씩 압도적으로 많고요.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라오스 등 상위 10개 국가가 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 선교사들이 파송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인접성도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정할 때 무엇이 가장 큰 결정에 영향이 될까를 보면 다니시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봤던 나라 이렇게 한번 가본 지역에 선교사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안 가본데 너무 낯설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단기 선교를 갔던 그 단기 선교에서 그 느꼈던 그 비전과 그 꿈이 선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훈련원에서 안내하고 훈련원에서 소개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저희가 선교 권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이 동북아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일본 이런 그 동북아시아 지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 필리핀, 태국에 속해 있는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 최근에는 아프리카 쪽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아프리카도 영어권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많이 갑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이 아프리카 전체 중에서 남부 쪽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서 식민지를 했던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를 좀 합니다. 근데 또 이 불어권 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 왜 그 아프리카 대륙이 사람 이렇게 두상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뒤통수 쪽 서부 이쪽에 있는 그쪽 지역은 또 불어권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어권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선교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12개 권역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저 자막으로. 저 권역 중에서 제일 힘든 지역을 뽑는다면, 제가 볼 때 힘든 곳은 중동,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다 이슬람권 지역들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해도요, 이 아시아, 이게 말씀드렸던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뭐 서남아시아, 이쪽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가면 이 사역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평안하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거기 갔을 때 이렇게 좀 환율이나 뭐나 이렇게 봤을 때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어디 선교지에 가면 한국에 비해서 식사하는 것도 3분의 1 정도, 그러면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북미, 오세아니아, 서유럽, 이런 쪽은 우리보다 물가가 약하지 않아서, 일본도 그렇지요. 싱가포르, 아시아 대표 싱가포르, 이런 데는 선교사가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 어쨌든 가까운 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영어권 지역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이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 중에 또 필리핀의 사역적으로도 중요함도 있고, 또 필리핀이 영어권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작은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가? 어쨌든 목회적인 사역이 제일 비중이 높지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퍼센트는 현지인들 사역을 하고 있죠.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아니죠. 거기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제 미주 자치연회, 그리고 우리나라 연회들 중에서 해외에 지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럽 지방, 남미 선교 지방, 필리핀 지방, 이런 지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회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파송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 파송보다 선교사 파송이 훨씬 어렵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1년의 훈련원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선교지 정병훈련, 정탐훈련, 선교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부에서 주관하는 본부 집중훈련 일주일이었다가 이번에 9일로 늘어났습니다. 본부 집중훈련, 그 다음에 인준과정을 거치고 파송장을 받아야, 그래야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선교사님들이 약 연 인원 2,300여 명이 나갔습니다. 현재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은 1,300명 정도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호 선교사 홍승아 선교사로부터 2,300여 명이 지금 선교사로 연인원 파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선교사에게 제일 많은 비중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 목회를 하고 현지 교회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 선교사가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멤버십을 갖도록 요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케냐로 파송했다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지만 케냐 감리교회는 케냐 교회 멤버십을 줘서 듀얼 멤버십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송충석, 안찬호 이런 분들은 케냐의 한 연회에 감독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케냐 감독회장이 예전에 음툰브라 감독에서 이사야 대라는 분으로
감독회장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총회 와서 뭐 저랑 또 감독장님 이렇게 접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케냐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 된 감독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자기 생각은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싶은 지역도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지를 크게 의식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본부 선교국의 정책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지역도 있지만 또 파송교회, 후원교회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주로 보냈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막 보내시지 말고 우리랑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협의하지 못할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은 협의가 아니라 우리가 참 선교사님이 아니라 무슨 비밀 요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라는 신분 자체를 밝히기 어려우니까 요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줄여서 BAM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 또는 자포 미션 선교를 위한 직업 여기에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북아프리카 이런 전략적인 지역에는 평신도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큰 제과점을 운영한다든지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미용실을 연다든지 또 어떤 복지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거점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합니다. 현지교회 협력 갈수록 중요해지고 저희가 지금 81개국에 선교사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들과 각각 거의 MOU를 맺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또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을 대하는 거, 중남미 지역을 대하는 거, 아시아권, 또 이 아프리카권, 이 이슬람 지역, 또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이지만 기독교가 쇠락한 곳, 또 기독교 안에서도 구교, 로만 카톨릭, 또 동방정교회, 우리 개신교 지역 안에서도 이게 좀 또 개신교 지역은 또 여러 가지 또 이 리버럴한 이런 일들이 또 요즘 핫 이슈인데요. 이런 여러 상황에 맞춰서 현지 교회와 협력, 이제 현지 상황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님들은 목회적인 일들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또 신학교육, 학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저 신학교육을 통해서 현지인을 길러내서 현지인의 사역자가 돼서 이 사람들이 쪽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원 과정, 박사과정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감신대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목회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KMC에서 한국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현지로 가면 그 자기 나라에서는 아주 훌륭한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가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감독이 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 나라가 세계감리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요. 신학교육, 교육사업, 또 사회봉사, 고아원, 지역개발, 구제 및 의료봉사,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 카페, 음식점, 베이커리, 한글학교, 무역업. 이 한글학교가 또 이 K 열풍에 따라서
한글 교육하시는 그런 관련 사역하신 성사님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선교. 스포츠 선교의 첫 번째는 태권도죠. 네, 우리 성사님들 중에 태권도 사범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를 통해서 아주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태권도를 하다 보면 한국말이잖아요. 뭐 기압 넣고 그 용어 같은 게 품새 이런 게, 그러니까 한국말도 자꾸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게 꿈이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 현재 리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선교, 그 다음에 보건 의료계통, MK 지원 사역,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해외 감리교들과의 선교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증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현재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 첫 번째는 비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비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런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좀 관심을 하고 있고, 해외 교회들과의 관계 설정, 협력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숫자가 한 해에 100명 넘게 나간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3, 4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2010년 넘어서면서부터 30명, 20명, 30명 쭉 하고, 이제 22년에 50명 넘어가고요. 이제 21년 54명, 22년 60명에서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는 이 출구 전략이라는 거죠.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거처할 곳이 없죠. 또 이게 우리나라보다 선교지가 더 어느새 익숙해지신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국내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관심사가 됐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선교사의 사적 재산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있는데요. 우선 통계조사를 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현황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제 파송됐을 그 시점으로부터 쭉 지나오면서 이분이 어쨌든 은퇴하고 선교 이양을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오든지 현직 교회에 넘겨주든지, 은퇴하고 그분이 끝났다고 사익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출구 전략, 선교지 재산권 문제, 사역 이양 문제, 이런 일들이 지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50대, 60대 여기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어떤 중위 연령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자발적인 철수 문제,
또 직접 선교의 감소 문제,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우리의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그 과제에 이르게 되는데요.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면 사실은 선교사의 어떤 그 사역의 핵심은 선교사와 파송교회가 제일 그 끈끈한 커넥션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선교국이 이분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려고 하더라도 후원교회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는 선교하기 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중국이죠. 러시아 같은 데죠. 전쟁 지역, 재난 지역 이런 데는 선교하기가 어렵지요. 그런가 하면 공산국가였다가 상황이 바뀌면서 선교문이 열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빨리빨리 가도록 해야죠. 또 중동에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데 이 이슬람 국가가 좀 개방을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 할지라도 UAE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접촉이 쉬운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선교사를 이제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좀 과제고요. 그리고 추방됐을 때 그 사역을 비슷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하신 분들이 중국과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서쪽에 있었던 분들은 이 코카서스 3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중국 중남부 지역에 있었던 분들은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극히 일부긴 하지만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국내에 있는 이주민, 우리나라 이주민이 작년에 250만을 넘었었습니다. 250만이면 우리 인구의 5%죠. 5% 이상이 되면 우리가 다문화 국가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다문화 국가 반열에 들어가게 됐죠. 제가 볼 땐 더 많이 들어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쉽지 않은, 우리나라 비자 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또 지금 이 외국인 이 노동자들 문제, 또 최근에 육아를 돕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지혜롭게 되어져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제일 관심사가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이 이슬람권에서 들어오는, 아시아 지역은 대표적으로 무슨 스탄자 붙은 나라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이슬람화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10% 이상이 이슬람권, 무슬림이라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런 면에서 다음 주에 오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올 지금 이슬람연구원의 본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형원 목사님, 튀니지에서 이슬람권 선교사역을 오래 하셨고, 또 현재 이슬람연구원의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실제와 이론을 겸비한 그런 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아마 이슬람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어쨌든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이 지금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선교적인 이양, 후임자 문제,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일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이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구 이동이 국제적인
관심사입니다. 왜 인구가 사람들이 옮겨갈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으로 이렇게 뭐 다른 더 잘 사는 나라로 가서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갔던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 말했던 것처럼 지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탈북민이라든지 또 이런 그 중국 동포 이런 분들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북한 선교문이 열렸을 때 아마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자 붙은 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신앙인이에요. 그 사장님의 신앙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된다면 성경에도 그런 모습 있잖아요.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청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민들을 잘 전도하고 그들을 교육시킨다면 그들은 선교사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사 제도를 열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격과 기준이 있습니다. 뭐 곧바로 처음서부터 국내 이주민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를 어느 정도 이상 하고 여러 가지 커리어를 보고 난 뒤에 심사해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국내 이주민 지금 250만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고 이 이주민 중에는 전쟁, 종교적인 이유, 재난, 기근 이런 것 때문에 옮겨가는 사람들, 이게 국제적인 큰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해외에 이주를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많이 나가서 살고 있지요. 자, 이 점에 대한 얘기 이 정도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제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추진하는 부분 중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를 쭉 우리가 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선교사 지금 1,300명 정도 1,290명 그 어간에 있고 81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UMC보다도 미국 연합감리교보다 우리가 더 훨씬 많습니다. UMC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송하면 fully supporting을 합니다. 선교사의 생활 문제라든지 심지어 가족이 다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본토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책임져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랑은 다른 어떤 부담금 제도가 있죠. 우리는 지금 부담금이 약 6%가 연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거기도 뭐 연합마다 다르지만 UMC 같은 경우에 평균 부담금이 20%를 상회하죠. 그러니까 미니멈 셀러리 캡이라든지 미셔너리 서포팅이라든지 목회자들의 최저생활비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안정적인 후원 또 그런 기금들이 모여져서 어떤 재난, 재해, 긴급 발생 지역의 구호적인 일들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조금 이제 온전한 서포팅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송은 제일 많이 했는데 세계 감리교 안에서
그러나 조금 그런 그 후원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자, 이 선교를 하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서포팅이 훌륭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얘기한 비즈니스 선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줄어들고 또 이 달러 환율 이게 변동되면 영향이 크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중에 선교사님들의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소홀하기 쉽고, 선교사 자녀, MK, 미셔너리 키즈, MK, 또 노후, 미셔너리 리타이어, 이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사역하는 이 정도 후원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집니다. 여유가 있어야 현지인 리더십을 개발하고, 또 내가 좀 안정적이 돼야 내가 현지인들한테 이양을 하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면 이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현지인 리더십 개발. 지금 우리는 선교지에 건물 짓는 것보다, 뭐 교회를 짓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센터를 짓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지인 리더십 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라 학생들을 길러서 그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공부를 해서 그날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설 수 있도록. 어제 총회 본부에서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잠비아로 파송된 김홍규 선교사님이라고, 나이 50쯤 돼서 늦게 선교사 나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늦은 밖에 선교사로 나갔냐고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큰일 하겠다. 잠비아 리빙스턴 옆으로 갔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때문에 도시 이름이 리빙스턴이죠. 빅토리아 폴에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도시가 아니라 도시 외곽이니까 몇 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뭐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전기 몇 시간 나가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만 점검해도 얼마나 불편한데, 그렇잖아요. 뭐 어쩌다가 뭐 1년에 한 번쯤 할까요? 뭐 제가 사는 아파트는 1년에 한 번쯤 하나. 물탱크 청소한다고 몇 시간 물 안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막 불편한지. 전기수도 없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적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선교 찬양팀을 만들어서 공연으로 왔는데, 그냥 막 찬송가도 다 이렇게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또 재밌게 하려고 그랬을까? 또 그냥 앵콜송 중에 하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말 발음도 좀 잘 안 돼. 잠비아 애들이니까. 아유, 얼마나 막 제가 그 사람들 초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앞에 앉았는데 그냥 가슴이 막 이렇게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았는데, 현지인들 개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현지인 목사를 만들어서 그 목사가 목회를 하도록 선교 이양을 하는 그런 일, 현지인 리더십 개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나 스크랜턴 초창기 선교사들이 쭉 들어와서 신학교 세우고 배제학당 세워서 말이죠. 왜 배제학당입니까? 고종 황제가 교육에 대한 문호를 열 때 정말 고종은 부국 강병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에게 당신이 신학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재를
배양해 달라고. 그래서 현판을 써줍니다. 배양, 영재, 영재를 배양해라. 그러니까 배양, 영재에서 배재 학당이라는 학교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선교사는 와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최초의 김창식을 비롯한 한국인 목사를 안수하게 되고, 그 배재학당, 이화학당 이런 미션스쿨을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교회 훌륭한 리더십이 된 거지요.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근대화 민주화를 이뤄내는데 큰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최근에 선교사 파송된 추세를 볼 것 같으면 평신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예전에는 목회자 선교사가 많았다면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 그 중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아프리카 지역에 농업기술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NGO 사역을 통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태권도, 제과, 제빵, 미용, 한글학교, 이런 전문인 선교, 또 비즈니스 선교 후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셀프 서포팅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참 이 비즈니스 선교 또 자립 선교 이런 것은 좀 제 입장에선 좀 슬픕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만 해야지, 이럴 때 좀 잘 쓰는 말, 참 텐트 메이킹,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했잖아요. 네, 했죠.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본인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역에 더 집중해서 좋겠습니다. 물론 일하는 중에 그 일을 통해서 비자 관계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전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우선이라는, 여기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선교 자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점점 고령화돼 갑니다.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실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 사역을 이어갈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시니어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고 배워서 이양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떤 선교지는 지금 있는 선교사님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가려고 그래. 후임자가 없어. 그래서 감리교 사역지였는데 감리교 후임자가 오지 않아서 장로교회로 사역을 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제일 가기 힘든 곳은 아프리카보다도 남미입니다. 남미 저희 가기로 일단 멀어요. 아프리카보다 시간 더 걸립니다. 아주 브라질, 페루, 칠레 이런 데는 우리 정반대입니다. 그쪽 선교사님들 한국 한번 오시려면 항공료가 비싸니까 몇 번씩 갈아타고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이런 다음 세대 선교 자원을 충원하는 그런 일, 그 다음에 미션 파트너십, 현지 국가와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나라들 중에 그 현지에 감리교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우리 감사님들, 필리핀 UMC, 또 필리핀 안에 다른 교단분들과 잘 협력을 하는,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어떤 네트워킹, 우리가 감리교 선교사회들을 감리교 선교사회가 있고요, 권역들이 있고, 아까 12개 권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81개국의 나라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선교사 대표들, 한두 사람이 있는 곳은 나라 대표를 굳이 뽑지는 않지만 한 5가지 정도쯤 되면 그 중에 나라 대표를 뽑고, 나라 대표, 그 다음에 권역 대표, 그 다음에 전체 대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회랑 긴밀한 네트워킹, 본부 선교에서는 정책과 행정을 하고, 감리교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는 후원과 교육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본부, 후원 조직, 선교사회,
이게 이제 삼위일체로 잘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총회 선교구, 그다음에 후원을 담당하는 새선협, 후원교회들이죠. 새선협,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새선협, 그다음에 선교사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파트너십을 하고 현지 교회와 중요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줌으로 기도회 많이 합니다. 각 나라에 있다 보니까 시간 잘 선정해서, 그 어떤 분들은 참 그 줌 기도에 참여하느라고 자다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뭐 새벽 일찍 하여간 시간을 정해서, 얼마 전에 여성 선교사 대회를 제주에서 했는데 그 준비 기도회 줌으로 하고 그랬었죠. 이런 그 메타버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또 최근에는 단체 카톡방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 드론 100발 이렇게 쐈었잖아요. 그 뉴스 보자마자 제가 만들어 놓은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이쪽 지역 사람들. 참 험한 지역인데 단톡방 이름이 평화의 방이야. 평화의 방. 참 평화롭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서 막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와. 근데 답장이 오는데 이게 그 나라는 새벽 2, 3시인 거예요. 새벽 2, 3시에 막 그 얘기는 못 자고 있다는 얘기지. 아마 공습경보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편해진 거죠. 이런 단체 카톡방, 줌, 또 여러 가지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해나가는 또 선교사님들도 메타버스 AI 시대에 그런 일들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는, 최근에 저희가 선교사 교육원을 만들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트랙을 셋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하면 4년 동안 의무기간 지내시는데요, 4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장기 선교사로 갈지 4년 단기로 하고 들어올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텀인 선교사 5에서 10년 차 트랙 1, 11에서 20년까지 트랙 2, 21년 이상 트랙 3, 세 트랙으로 나눠서 관심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5에서 10년 차에 관심사가 있고 11에서 20년, 이때가 제일 열정적으로 힘있게 할 때죠. 그 다음에 21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니어가 돼서 정리해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심사에 따라서 각각의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지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동제일교회가 아니라 뭐 볼티모어 교회 정동에다 그러면 좀 우습겠지요? 뭐 뉴욕 상동교회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줘요. 해외에다가. 남산교회는 그런 데 없어. 혹시 뭐 어디 뭐 필리핀 어느 도시에 뭐 마닐라 남산교회, 뭐 까비떼 남산교회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사실 그게 글쎄요 좀 장단점이 있죠. 선교지에 세워야 될 토착교회. 우리식으로 선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교에 나가면은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 더운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람들이 느려. 우리 성격이 느려요. 점심 먹고 자는 나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치마 그러면 그럼 우리가 막 답답해. 이러니까 못 살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프리카 사람들 뭐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5살 안 돼서 시집간 애들이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선교지, 현지, 선교적 교회, 상황화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140주년이니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1885년을 이야기하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를 얼마나 내세우는지. 아펜젤라가 너무 일찍 떠나셨어요. 85년에 들어와서 1902년 17년 만에 40대 초반에 이렇게 초중반에 이렇게 떠나시는데, 그에 비해서 언더우드는 비교적 이렇게 오래 사역을 했지요. 1885년 얘기하면 우리가 장로교에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140주년이다. 왜? 공식 선교사 맥클레이가 들어와서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 윤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교 윤호 때문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들어온 것이고, 알렌도 들어온 거고, 스크린도 들어온 거고, 그 선교 윤호가 없었다면 들어올 수가 없었죠. 고종 황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그 당시에. 올해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교단의 선교 책임자로서 요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교회가, 첫째는 교회가 성장돼야 됩니다. 이 다운되고 있는 이 물꼬를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전도, 기도 전도, 이 부흥으로 이렇게 회복해서 부흥으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일단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 사회와 함께 가는 이런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걱정해서는 안 되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지, 왜 사회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개토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진영 논리, 이 정치적인 부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서 이 교회와 정치가 뭐 이번 선거에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이 교회와 정치가 같이 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그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진행 중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UMC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들, GMC라고 그러죠. 글로벌 메시지 처치의 한미연회가, 이거 우리에게 아주 관심사인데, 글로벌 메시지 처치 안에 연회 하나를 한미연회로 만들었는데, 우리 KMC 기독교대학 감리의 미주연회가 열리는 그때쯤에 GMC의 한미연회도 열리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연합감리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마더 처치라. 영국 교회 갔더니 영국은 영국 감리교회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감리교회를 자기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굳이 영국을 붙일 필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랜드 마더래요. 영국 감리교회, 웨슬리 영국 감리교회 그랜드 마더. 아펜젤라를 보낸 UMC는 우리의 마더 처치. 둘 다 힘들어요. 영국 교회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지금 아주 큰 지금 이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지금 총회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교단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그 UMC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UMC를 떠나고 남아 있어도 고민 속에 있고, 남아 있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교회는 떠나는 걸 반대한 사람이 가지 말자가 60%면 안 가는 거지만 그 안에 40%가 있고 30%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아주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MC 총회 기간인데 여러 가지 일들로 UMC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국내에 있습니다만은 저 아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UMC 총회 돌아가고 결의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주연회 어떤 결정을 하고, 미주연에서도 지금 몇 교회가 이탈했는데 이런 일들, 또 GMC의 한미연회 한인들은 어떻게 또 갈지, 이런 일들 속에 국내적으로도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이 밝지 않다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게, 이 작년보다 교회 학교가 더 크게 감소를 하니까, 왜 소망 있잖아요. 청년부나 중고등부가 막 부흥되면 교회에 좀 미래가 밝아 보이잖아요. 이 청년 선교가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청년 선교를 미전도 종족에 비유하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군선교, 청년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했는데 군 선교도 지금 녹록치 않아진 그런 상황. 오늘 제가 감리교회 선교와 교회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감리교회 선교 잘해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새로운 일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 세계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회가 일단 부흥돼야 되겠다. 교회 부흥, 또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 회복, 특별히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헌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의 빛으로 든든히 서서 세계선교와 한국교회 부흥에 큰 공헌을 하는 우리 감리교회, 또 이 강의 함께 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교우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